네,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슬램디 2023년 4월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이 또 색다른 곳인데 오늘은 대전의 만년고등학교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되게 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약 80명과 함께 슬램디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이언스 슬램디는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원 NST, 그 다음에 IBS, 기초과학연구원 IBS, 헬로디디, 그 다음에 대전 MBC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 슬램디 궁금하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저희 이제 횟수로만 6년, 7년째인데 매 월마다 과학자들이 5분씩 나와서 과학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는데 사이언스 슬램디 이제 자동 완성도 될 정도로 많이 검색을 해주시는데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행사의 과학 강연 풀 버전, 그 다음에 10분씩 자른 과학자들의 개인 버전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이번 올라갈 걸 대비해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저희 편집본을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4월은 과학의 달이죠. 저희가 추가로 하나 홍보를 드리는데 걷기 대회가 있어요. 4월 29일에 과학 올림마당 걷기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수목원에서 같이 걸으면서 미션도 수행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날씨 좋을 때 과학을 느끼시면서 저희 상품도 받아가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도 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검색창에 과학 올림마당 걷기 대회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만년고등학교에서 5분의 연사자분과 함께 제가 오늘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제가 오늘 분위기 메이커랑 타임키퍼는 미리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 될 때마다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저희 만년고에서 재밌는 과학 강연을 들려주실 5분을 제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한국생명연의 권길광 박사님, 한국키스티 김명일 박사님, IBS의 김영훈 박사님, 항공우주연구원의 송정원 박사님,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윤병호 연구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5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내용들이 오늘 제가 발표자를 미리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5분의 임하는 소감을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 권 박사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권길광이라고 합니다. 짧지만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 건너편 원통형 건물 하미다아파트 옆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왔고요. 원통형 건물 아마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왔고 오늘 슈퍼컴퓨터하고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할 건데 저희 집에도 여러분들 또래 딸아이가 있어서 좀 오늘 편하게 즐겁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다리 건너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온 김용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닮음과 다름에 대한 생물학적 원리, 유전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 송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만년동 주민인데요. 만년도의 자랑 만년구에 올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박사과정 유병호라고 하고요. 저도 다리 건너편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멍멍이 닮은 사족보행 로봇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연구원 이름만 보면 되게 어렵고 처음 듣는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다 다리 건너 있어요. 여기 연구단지 가시면은 진짜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고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그런 연구원들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을 가지시고 과학자가 되신다면 이제 다리 건너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오늘 즐겁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분은 잠시 무대 아래로 다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 부탁드릴게요. 이런 과학 강연, 음악 강연이나 무슨 경연 프로그램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 누가 제일 먼저 발표하고 누가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투표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가 순서를 오늘 이 현장에서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 순서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사님 성함은 다 입력을 해 두었고, 자, 그러면 사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만들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눈으로 따라가지도 못하겠는데,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자, 저희 제일 첫 번째는 유병호 연구원님께서 1번, 두 번째는 김영웅 박사님께서 2번, 3번은 권길광 박사님께서 3번, 그리고 4번은 김명일 박사님, 마지막 대미는 송정원 박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서는 저희 스태프분과 콘솔팀에서도 한 번씩 기록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역시 스타트가 중요한데 제 멍멍이 닮은 로봇이라고 했는데 저희 큰 박수로 저희 카이스트의 유병호 박사과정 연구원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연구하고 있는 유병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상상하는 로봇인데요. 예전에 이제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달리기도 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로봇,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능을 담당해주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실제로 로봇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학습을 넘어서 어떻게 상상까지 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로봇으로 실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도 계속 이제 언론에 나갔었는데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눈을 감고도 지형 정보를 상상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인데요. 이제 뭐 이름은 드림워크라고 저희가 붙였고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로봇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된 로봇들만 다 가져온 건데 왼쪽부터 보시면 아마 실내 서빙 로봇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바퀴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로봇들은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제 물퉁물퉁한 곳은 잘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 시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많은 물건을 싣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족 보행 로봇을 통해서 이제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다리를 달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쉽게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어떻게 걷는지, 걷게 만드는 제어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최근에 나간 뉴스에서 좀 잘 설명을 해줘서 뉴스를 먼저 1분 정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재난 상황에서 시각이나 촉각 센서 없이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 제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사족 보행 로봇에 이 제어기를 탑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로봇계의 카이스트 연구진이 만든 제어기 드림워크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시각 센서 부분을 가렸는데도 빠르게 계단을 오르고 뒤로 내려오는가 하면 옆으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숲길에서는 나무를 피해 걸을 수 있고 발로 차 넘어뜨려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시각과 촉각 정보 없이도 주변 지형을 예측해 생명체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촉각 센서 자체가 보행을 하다 보면 이제 충격 때문에 잘 깨지기도 하고 해서 잘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촉각 센서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들이 탑재하고 있는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이 디뎠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촉각 센서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뉴스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미끄러운 표면에서 다리를 묶은 상태로도 보행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움푹 들어가는 그런 스펀지 위에서도 이렇게 보행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발로 움직이는 로봇은 저희가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닌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로봇들, 보행 로봇들이 어떻게 잘 걸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나 뭐 이런 이제 센서들 덕분에 이제 보고 계단을 오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센서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개가 자욱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도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적어지는데요. 이런 환경들에서는 그러면 저런 보행 로봇들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몸체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성 정보와 다리의 관절 정보만을 사용해서 이제 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향해서 걷겠죠. 걷다 보면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물건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발에 닿는다든지 손에 닿는다든지 하면 이 위치에 있던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물론 빛이 조금 있어서 보여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과거에 불이 켜져 있을 때 걸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집안 구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완벽히 보지 않아도 만진 가구들 토대로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럼 저희는 이제 아까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빛이 없더라도 갈 수 있다. 이건 학습을 했다는 건데 학습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를 어떻게 이제 타게 됐냐 하면 뒤에서 대부분 부모님이 잡아주셨겠죠. 근데 이제 몸에 이런 것들 잡아주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속도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잡아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잡아주셨다고 해도 저희는 바로 이제 손을 떼면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분이라는 학습 시간은 이제 자전거를 완벽히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면 물론 많이 넘어지겠죠.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 저희가 몸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거를 글로 조금 써보면 한번 처음에 넘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몸에 힘을 어느 정도 못 줘서 혹은 발을 너무 빨리 굴렀다든지 너무 천천히 굴러서를 기억하고 그 다음 시도에서 이걸 반영해서 다시 연습을 하게 되고 해서 제일 나은 최적의 자세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일정 속도를 잘 유지하면 점수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지는 것에 가까운 동작을 취하게 되면 이제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로봇이 잘 걷게 되는 그런 학습 방법론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드림워크라는 제어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영상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제대로 걸어다니는 로봇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분 정도 학습시켰을 때는 아주 조금 움직이다가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계단을 오르거나 계단에서 막 떨어지는 로봇도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20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평평한 땅에서는 안정적으로 보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계단에서는 저기 위에서 떨어지는 녀석도 있고 아직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48분 정도 이제 학습을 1000번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녀석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지금 보시면 4000대 정도를 같이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제어기가 학습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실 건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부분은 이제 학습된 그 시뮬레이션 공간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움푹 들어갔다던가 이렇게 돼 있는 공간 그리고 미끄러운 표면에서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학습이 된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학습된 곳에서는 당연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스펀지 같이 학습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도 잘 걷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저 왼쪽에 있는 저런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스펀지를 말씀드리면 평평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발을 딛는 순간 변형이 돼서 이렇게 경사가 약간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사를 올랐던 기억과 그리고 평평한 곳을 극복했던 것, 그리고 이제 울퉁불퉁한 곳을 극복했던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학습되지 않았던 곳이지만 밟아보면서 여기는 내가 학습했던 곳에서 어떻게 했던 것처럼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과거에 학습됐던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상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학습된 공간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보행 로봇 보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은 천천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 보는 공간에 갈 때도 이게 빠르게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천천히 걷게 되는데 실제로 사족보행 로봇도 저희가 앞으로 가라고는 해도 처음 딛는 공간이다 하면은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행 로봇을 학습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학습된 환경뿐만 아니고 이제 보지 않았던 학습되지 않았던 공간에서도 이제 추측 혹은 상상을 하게 되는 이제 연구 기술까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드림워크가 가까운 미래에 줄 영향으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인명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신에 로봇이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고 연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시각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드림워크 같은 기술이 이런 데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재 이후에 이제 현장인데 바닥이 평평했던 곳이더라도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이제 평탄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데서도 강인하게 걸을 수 있는 이제 제어 기술이 드림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들이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있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유, 딥러닝과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서 어디서 뭐 이렇게 갑자기 강화학습, 저 로봇 걷는 거 하면은 생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강화학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두 번째 발표는 김영웅 박사님, 과학계 영웅의 등장인데, 자, 누구 살다 보면은 뭐 부모님이랑 닮았네, 아니면 뭐 형제자매가 닮았네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은 닮음과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김영웅 박사님과 함께 유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웅입니다. 오늘은 닮음과 다름에 대한 유전학의 원리와 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연배에 대해서는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말합니다. 쟤는 대체 누구 닮아서 저래? 엄마가 말하죠. 아무래도 당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아빠가 질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닮아서 그렇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작아집니다. 주눅 들게 되는 거죠. 왜 나만 그럴까? 만약 오은영 박사님이 계신다면 여기서 상당 심리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물학자라 과연 이 엄마와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는 이 말이 생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인가? 두 번째, 이 아이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게 과연 과학적 원리로 인해서 주눅 들어야만 되는 건가? 괜히 주눅 들지 않았을까?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닮았을까요? 아빠 닮았을까요? 반반씩 닮았을까요? 반반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닮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주워왔으면 닮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답을 제가 한꺼번에 드리기보다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두 과학자의 이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좀 공작처럼 이렇게 있으신 이 할아버지 과학자는
기린이 왜 목이 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래 기린은 목이 짧았어요. 그러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먹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높이 있는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늘렸다는 거죠. 대를 지나면서 기린 목이 계속 길어졌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가지고 유전이 돼서 계속 길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염이 더부룩한 이 할아버지 과학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무슨 소리냐? 원래부터 기린은 목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 그런데 짧은 놈들은 위에 있는 걸 못 먹기 때문에 도태돼서 죽어버리고 긴 놈만 살아남게 된 거야. 자,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할아버지가 라마르크라는 분이고요.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이 다윈 할아버지예요. 자연 선택론이죠. 누가 결국 이겼을까요? 오른쪽이 이겼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과 연관되는 이 유전학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DNA가 발견되기 전에 벌써 이런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19세기 초입니다. DNA는 19세기 말에 이제 규명이 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자, 기린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목을 길게 해도 자식한테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전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수영 금메달 땄어. 그럼 제 아들도 금메달 딸까요? 아니겠죠. 제가 노력한 거는 유전되지 않아요. 뭐가 유전될까요? 제가 다음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DNA입니다.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부모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DNA가 있어요. 원래 이 그림은 잘 아시겠죠?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아기가 나와요. 너무 익숙한 것인데 몇 년 전부터는 세부모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둘이에요. 왜 엄마가 둘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숨어진 원리는 DNA입니다.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그랬죠. DNA는 핵 안에도 존재하지만 핵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에도 DNA가 있어요. 그 DNA가 단백질을 발현하고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엄마는 핵 안의 DNA는 정상이었는데 미토콘드리아 DNA가 질병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더니 아픈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기증자에게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서 이제 아기를 만들어주면 정상 아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세부모아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기 메시지는 뭡니까? DNA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 DNA가 유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DNA는 ATGC라는 뉴클리오타이드라는 레고 블럭 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각기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 세포 안에 잘 패킹이 돼 있죠. 자, 그럼 DNA는 이렇게 닮음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다름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름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 다르죠. 아이와 어른, 혈액형도 다르죠. 혈통도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남자, 여자, 성영sep체라는 게 있죠. XX는 여자, XY는 남자. 근데 우리 주위에는 X 하나만 있는 분도 계시고요. XY도 계시고요. XXX도 있고 XYY도 있어요. 각 1000명당 1명, 10,000명당 1명 이런 꼴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이런 분은 증후군이나 이름 붙여놨지만 과연 저분들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우리 주위에는 갓난아기도 있고 흔히 볼 수 있죠.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들도 있고 다 다르죠. 혈액형도 다릅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친자 확인할 때 다 DNA로 하죠. 옛날에는 혈액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A형인데 자녀가 B형이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런 논리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인종과 혈통의 구분은 인종은 보통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백인과 흑인 이런 게 이제 백인이 왠지 우월한 것 같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정치 문화적인 개념이고 실제로는 혈통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백인들의 DNA를 다 조사해 보니까 다 다르더란 거죠. 백인 DNA, 흑인 DNA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어느 지역 출신인지 따라서 DNA가 다르더라. 그래서 혈통이란 말을 사용하는 게 더 옳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DNA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방금 전에 두 슬라이드에 보셨듯이 DNA는 닮음도 유도하지만 이렇게 다름도 유도합니다. 즉, 다이버시티, 다양성도 DNA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DNA에서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조그만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체로 DNA가 존재합니다. 이 DNA의 어떤 부분은 진, 유전자를 코딩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DNA가 얼마나 기냐면요. 일렬로 쭉 늘리면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DNA를 막 다루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됐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걸로 해서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시스템에서 유전자를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전체 교정 연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원하는 DNA를 타겟팅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동물들을 사용하는데요. 초파리나 물고기, 생쥐, 침팬지 같은 게 있어요. 생쥐가 가장 실험하기에 용이합니다. 왜? 포유류죠. 그리고 임신을 3주밖에 안 해요. 수명이 2년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한 80살 산다면 2년 반 안에 인간의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가격이 싸요. 몇만 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쥐를 많이 하고 제가 일하는 연구단도 마우스 유전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헐크처럼 이런 초록색 마우스도 만들 수 있고요. 눈과 귀만 초록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털이 안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털이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즉 원하는 유전자를 골라서 없앨 수도 있고 어떤 조직, 눈에서만 어떤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언제 배아 상태가 아니라 성인 됐을 때만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 유전자에 조작하면서 연구하는 학문을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닮음과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하고 또는 동생이나 형 누나 있다면은 어디가 닮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가끔 그냥 친구끼리 닮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그냥 닮은 거고,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 또 오늘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바이오인데 오늘 합성생물학이에요. 합성생물학 단어만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살짝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그 합성생물학은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길광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권길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그 만화 제목이 생각이 나서 합성생물학 조작된 세포만 레벨업이라고 일단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쪼랩보다는 고랩이 훨씬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을 테니까요. 이처럼 합성생물학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작을 해서 고랩으로 세포를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른들의 사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합성생물학이 점점 더 이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육성 경쟁 중이다. 이렇게 중요하다. 점점 더 중요해져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합성생물학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가장 자연 친화적인 생물에다가 정말 인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좀 꺼려지고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왠지 합성생물학 하면 이런 매드 사이언티스트나 혹은 이런 키메라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서 2010년도에 합성생물학을 정의하기를 기존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혹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생명체를 제작 및 합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너무 저희 과학자들을 과대평가를 했고요. 실제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연에 존재할 법하지만 아직은 없거나 혹은 찾지 못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정복 같은 것도 꿈꾸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합성 생물학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합성 생물학은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례로 저희가 이제 먹는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인류의 니즈에 의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개량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래된 고대의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마치 강아지 풀처럼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 조상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제 키우면서 점차 변화시켜서 현재 저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이나 옥수수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식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전부 이 과실로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이라서 사실 자연적으로는 존재하기는 어려운 형태거든요. 근데 인류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도라 행성에도 합성 생물학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나비족 같은 경우는 이제 숲을 뛰어다녔으니까요. 가늘고 이제 유연한 팔과 다리들을 가지게 됐고 메케이나족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좀 물에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물갈퀴를 가진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 생물학의 근본 아이디어는 인간에 필요한 형질을 인위적, 논리적 설계로 만들어서 진화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설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김용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체에는 DNA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DNA를 과학자들이 찾고 그 기능들을 규명하기 시작한 이래로 과학자들은 이 DNA를 생명 현상의 정보 그리고 이제 생명체의 복잡성들을 이런 간단한 정보의 구현으로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인데요. DNA에 있는 생명의 정보를 RNA를 통해서 단백질이라는 정보의 구현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의 복잡성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우리가 좀 조작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개념들을 잡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유명한 사진 옆에 있는 글을 전부 믿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빌 게이츠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DNA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그 어떠한 소프트웨어보다도 더 고등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고등한 생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DNA를 이용을 한 진화 과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아놀드라는 박사님이 맨 처음에 이 개념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유전자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변이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바뀐 성질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을 뽑아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예로는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단백질 치료제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방향적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항원, 그러니까 어딘가를 붙어야 되는 성질을 가져야 돼서 이런 다양한 물체에 붙을 수 있는 결합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FDA에 승인된 항체 치료제는 100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진 등록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도 더욱더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작한 유전자를 이용한 하나의 바이오 파트가 있고요. 이 바이오 파트들을 모아서 저희는 모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은 프란시스 제이콥이라는 박사님께서 65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오페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페론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유전 정보와
그 유전 정보들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오페론을 형성을 할 때 이분이 대장균에서 맞는 사실은 코끼리에서도 맞는 사실이다라고 이분이 진짜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오페론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이거 자체로 이제 완전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종간 대장균이든 혹은 코끼리에서든 이것이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정량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이오 파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기가 어떤지 이런 정량화들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바이오 모듈들이 정량화가 되면은 바이오가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그 생명 현상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생명과학이 복잡한 생명 현상을 발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서 저희가 공학적으로 생명 현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바이오 파트부터 그 상위의 모듈, 그리고 대사 경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포까지 저희가 설계하고 합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예로 칸디다라고 하는 이제 식물 유래의 비사볼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이제 만드는 유전자를 저희가 띄어와서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대사 경로를 만들고 이 대사 경로를 대장균에게 집어넣어서 발현한 결과 식물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식물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미생물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 생물학이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 쪽입니다. 대체육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체육이라는 그것은 기존에도 콩고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콩고기에다가 힘 단백질을 첨가를 하면은 고기처럼 맛이 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힘 단백질이 뭐냐면은 그 소고기를 먹을 때 저희 피맛을 느끼잖아요. 그 피맛이 혈액 내에 있는 힘 단백질, 그리고 정확하게는 헤모글로빈 안에 힘 안에 있는 이 철 성분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고기에서 떼내면은 이거는 역시 비건이 아니니까 이것들을 콩뿌리 유래의 힘 단백질인 렉호모글로빈을 효모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효모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힘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콩고기에다 섞어서 결국은 고기는 단 1g도 들어가지 않은 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인데요. 플라스틱이 문제인 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2016년도에 일본에서 발견을 했었는데요. 여기 PET에 이제 폴리머가 있으면 이 폴리머들을 잘라낼 모노머로 그 단량체로 잘라낼 수 있는 효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과학자들이 PET 분해 효소를 레벨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기존에는 한 달 이상 걸렸던 PET 분해를 단 이틀 만에 해낼 수 있도록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이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분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합성생물학도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이제 파이자 같은 기업들이 맨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1월 초에 바이러스 서열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이 서열들을 확인을 하고 백신 타겟을 선정하고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일부 조각들을 최종적으로 캔디데이트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딜리버리 방법들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mRNA와 라이포솜이라는 이 RNA 백신 방법들을 선정을 해서 이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2달 걸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상, 2상, 3상까지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지나서 결국은 8개월 뒤에 최종적으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토록 합성생물학은 이제 기존에 오래 걸렸던 작업들을 굉장히 짧게 단축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뭔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이제 아까 바이오 파트 모듈들처럼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디와이어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합성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 뭐 자연적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유용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더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중간에 뭐 이제 합성 생물학으로 인간을 해치느냐 뭐 그런 것 나왔었는데 이런 질문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가 너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을 침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오늘 저희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김명일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키스트의 김명일입니다. 저희 딸아이한테 오늘 그 고등학생들한테 슈퍼컴하고 인공지능 뭐 얘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새침한 표정으로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왜 그랬더니 어차피 애들 다 잔다. 피곤해서 그럴 순 없고 이쯤 되면 졸릴 때도 됐는데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저 양반 첫 장부터 밑장 빼기 하네 싶겠지만 수학에는 쌍곡 포물면이라는 이런 모양이 있고 우리가 공기역학에는 뭐 베르누이의 정리도 있고 나비에-스톡스라는 이런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슈퍼컴과 만나면 과연 뭘 개발하는데 이런 복잡한 걸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프링글스입니다. 프링글스 모양이 쌍곡포물면 닮았죠? 이렇게 생산할 때 이 모양이 아니면 요 짧은 시간 동안 비행을 하게 되는데 막 흩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지 않아서 이 프링글스의 비행을 슈퍼컴퓨터로 연구를 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두 번째, 전산유차역학은 공기나 물이나 기름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레티스 볼츠만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슈퍼컴퓨터가 만나면 이번엔 또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사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좀 더 오래가고 녹지 않고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했어요. 단지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성질의 마요네즈나 아니면은 엔진 오일, 페인트 등을 만드는 데도 응용이 됐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사소한 것부터 허리케인의 경로를 예측하거나 우주를 탐험하거나 로켓의 발사, 슈퍼카를 만들 때 요 뒤에 옆에 두 개는 저희 연구진들이 한 건데 공기청정기를 개발할 때 의류 건조기를 개발할 때 여러분들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요 슈퍼컴퓨터는. 그럼 슈퍼컴퓨터는 과연 뭘까? 겁나 빠른 컴퓨터죠. 결국은 계산기예요. 사람이 어떤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그냥 멍청한 계산기인데 겁나 빠르죠. 근데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 이쪽에 일하는 과학자분들이 6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전 세계 500등의 컴퓨터를 발표합니다. 그게 탑 500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고 작년 11월에 발표한 리스트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미국, 일본, 중국 뭐 잘 사는 나라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중국이 500개 중에 162개 요즘 잘 나갑니다. 미국이 127개,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그래도 8개가 있어서 8위에 랭크돼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1등은 18위에 랭크돼 있는 삼성전자의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35위, 36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시겠지만 구루마루라고 쌍둥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항상 똑같은 컴퓨터를 2대를 사요. 자연재해로 한 대가 다운돼도 나머지 한 대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 건너에 원통형 건물에 있는 제가 다닌 연구소에 있는 저희 누리온이라는 컴퓨터가 살 때는 11위였는데 쭉쭉쭉 내려와서 현재 4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들어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컴퓨터도 갑천이 범람할까봐 2층에 올려놨어요. 무겁게 힘들게. 자 그렇다면 퀴즈. 탑 500은 그렇다 치고 그린 500은 뭘까요? 힌트는 콘센트. 선물 안 드려요. 예. 정답은 선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미안. 뒤로 넘어갔네. 정답은 와트당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냐를 겨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컴은 냉각을 위해서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쿨링을 위해서. 저희 길 건너편에 있는 슈퍼컴퓨터도 1년에 전기세를 30억 넘게 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탑 500에서는 405등인 애가 그린 500에서는 1위를 할 정도로 전기는 조금 효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능하고는 조금 반비례하는 경향도 있지만 또 1위를 했던 미국의 프론티어는 그린 500에서도 6위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만년고 학생들의 두뇌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갖고 왔어요. 슈퍼컴퓨터는 1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을 과연 몇 번 하느냐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해요. 이런 거 3.14 이거 더하기 이거
몇 초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1초? 오, 어마어마한데? 사실 1초에 하면 1플랍스고 여러분들 대충 한 10초에 한다고 칩시다. 우리 대만연구 학생들은 10초 정도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컴퓨터의 속도는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타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는 1초에 1000조번의 계산을 합니다. 저런 계산을. 자, 그러면 미국의 1등하는 얘 초당 약 110경번의 계산해랑 인류 전체의 70억 명이랑 대결을 해보면 인류 전체가 10초에 풀어서 0.1이라고 치면 인류는 대충 이만큼 되고요. 대충 비교하면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날짜냐면 전 인류가 50년 동안 계산해야 될 걸 프론티어는 단 1초 만에 계산한다.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인 거죠. 근데 이런 계산에 의존하는 CPU 기반의 슈퍼컴퓨터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확 바뀝니다. GPU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그래픽 연산을 하는 애인데 인공지능의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특화돼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1996년에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하고 IBM의 딥블루하고 경기를 해서 처음 경기에서는 가스파로프가 이겼는데 다음 해에는 딥블루가 이겨서 전 세계가 뒤집어졌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뒤로 20년 뒤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싸워서 1승밖에 못했죠. 1승 4패를 하면서 또 뒤집어졌고 남학생들 좋아하는 우리 스타크래프트 2도 알파스타라는 게 나와서 했는데 여전히 역시 컴퓨터가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근데 작년 11월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더 뒤집어졌어요. 그전 애들은 나랑 상관없어요. 별로. 인간이 지든 말든 뭐 나는 공부해야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실생활에 쓰일 수 있어요. 내가 뭘 물어보면 잘 대답해줘요. 그래서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뉴스 기사가 휴먼 떨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챗GPT가 작년 11월 말에 출시됐는데 1억 명 사용자 돌파에 2달밖에 안 걸렸어요. 틱톡이 30개월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사용자 100만 명 돌파에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이건 마음이 아픈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라는 회사에 12조 6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동시에 10,0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닌가? 휴먼 떨고 있나? 그다음에 의사, 변호사 같은 이런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의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도 뭐 중국에서도 비슷한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공부 꼭 해야 되나?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나 그만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떨고 있는 날 보시면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2026년에 고교 에세이를 얘가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수행 안 해도 돼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49년쯤 되면 베스트셀러 소설도 직접 집필하고 외과 의사를 대체하고 100년 뒤면 AI 연구원이 나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5분 나와서 발표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때쯤 되면 세상에 없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현재 AI는 네로우 AI예요. 정해진 작업만 해요. 본인이 컴퓨터 학습한 데이터상에서만 대답을 아주 빠르게 해주죠. 근데 발전해서 제너럴 AI가 되면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더 발전하면 진짜 슈퍼 AI가 돼서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하고 인공지능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말씀드린 대로 단일 기능만 현재는 수행하거나 깊이 있는 분석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죠. 예를 들면 사람은 대신에 복잡한 논리적 판단, 윤리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앞전에서 DNA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고도화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은 조금 다르죠. 정재승 교수님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장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빠르니까 그 친구가 더 잘할 거니까 그 친구가 하고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 일을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일들을 조금 더 발전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체스 챔피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지고 나서 2005년에 새로운 실험을 했는데 체스 전문가팀,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체스 아마추어 컴퓨터가 조를 짠 팀하고 대결했을 때 아마추어하고 컴퓨터가 조를 짠 팀이 우승을 했어요. 슈퍼컴퓨터를 이기고. 둘이 합작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어요. 한스 모라벡이라고 유명한 아마 아실 텐데 로봇 과학자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로봇에게 쉬운 일이 인간에겐 어렵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 역시 어렵다. 근데 이게 챗GPT 때문에 최근에 좀 깨지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발전은 아주 무서워요. 자, 이제 2장 남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인간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등은 협력 관계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이 생뚱맞지만 작년인가 뉴욕 경매장에서 5억 원에 팔린 그림입니다. 저는 그림에 문외한이라서 저걸 도대체 왜 5억씩이나 주고 사나, 이건 제 아파트 하나를 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그림이 보통 이렇게 그림에 낙관을 찍거나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들어 있습니다. 민맥스 값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세기에서 20세기의 그림 15,000장을 학습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고, 누가 그러면 이 지은이가 없잖아요, 그린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 수학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나 인공지능도 사람의 손을 거쳐야지만 탄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챗GPT한테 오늘의 고민을 물어봤습니다. 대만연고 학생들한테 10분 동안 슈퍼컴퓨터에 대해 뭘 얘기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뭐 슈퍼컴퓨터는 무엇인가, 뭐 빠른 컴퓨터는 어디 있나, 어떤 일을 해야 뭘 할 수 있나, 쭈르륵 재밌는 답변을 해줬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면을 대체하는 건 어렵지만 특정 업무에서는 인공지능이 잘한다. 인간의 창의성, 상호작용, 윤리적 판단 등은 인간이 잘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지능 역할은 확대될 거고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미래 5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흥미진진하게 지나간 10분도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왜 내가 졸업하고 나서 저런 게 나와? 나는 나중에 뭐 내 숙제도 대신해줄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이제 졸업하나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없을 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시면서 학창생활 하시고 나중에 더 재밌는 연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대미를 장식해줄 제일 마지막 발표자는 저희의 오늘 시선이 하늘을 봅니다. 인공위성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무슨 일들을 하는지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의 송정원 박사님의 마지막 발표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우주연구원의 송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부분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제 목소리 가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위성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주 로켓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작년에 누리호라는 발사체를 아주 20년 동안 노력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9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주 로켓을 왜 개발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인공위성과 같은 물체를 우주 공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위치, 정확한 궤도에다가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리호 발사가 다음 달에 3차 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공위성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크기별로 분류도 할 수도 있고, 또 지구에서 어떤 높이에 있는지 높이별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사용 목적별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인공위성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요. 첫 번째로 인공위성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지구의 대기나 해양이나 육지를 관찰하는 지구 관측 위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GPS 위성과 같이 항법 위성이 있고요. 또 방송 통신을 중계해주는 통신 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달이나 화성을 가서 우주 탐사를 하는 우주 탐사용 위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건 아마 기상 위성일 것 같습니다.
기상위성은 지구에서 약 3만 킬로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지 궤도라고 부릅니다. 정지 궤도라고 해서 정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 속도가 있는데 위성도 그 정지 궤도에서 지구의 자전과 동일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 궤도에 있는 위성은 지구의 한 곳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상위성 같은 경우에는 정지 궤도에서 대한민국의 기상과 대기, 해양 또 육지들을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날씨 정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치 항법 위성인데요. GPS 위성 들어보셨죠? GPS 위성은 항법 위성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항법 위성은 굉장히 나라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GPS 위성은 미국이 만든 군사 목적의 항법 위성입니다. 항법 위성이 작동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법 위성은 여러 개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항법 위성들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 위경도, 또 높이,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가 필요한 거죠. X, Y, Z, T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4개의 위성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7개 이상의 위성이 있어야지만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신기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자동차, 비행기 선박에 다 GPS 수신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항법 장치들은 앞으로 점점 더 정밀해지고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죠?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매우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위성을 쓴다거나 유럽의 항법 위성을 쓰게 될 경우에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항법 위성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항법 위성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송통신 위성인데요.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느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외국의 축구 경기나 뉴스를 볼 때 이 방송통신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중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방송국이 방송 화면을 방송통신 위성으로 송출하고요. 이 중계 위성이 우리나라 위에 있는 정지궤도 방송통신 위성으로 또 중계해주고 또 그 위성이 이제 우리나라 방송국에 중계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통신 위성은 방송 화면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전화도 있습니다. 위성 전화. 외국에서 전화를 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예전에는 이제 위성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화를 했었죠. 비행기에서 전화를 하는 것도 이번에 해보셨나요? 비행기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전화를 할 때도 이 방송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처럼 하나의 중계기 위성을 통해서 방송이나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통신 위성들을 우주 공간에 올리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다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방송국 안테나가 부서지고 또 여러 가지 통신망들이 이제 고장 났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될 텐데 이런 위성을 이용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전화하고 인터넷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재난재해를 관찰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작년에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이런 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다 도와주는 겁니다. 지진 지역을 위성으로 촬영을 해서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또 지진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데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또한 인공위성은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관찰합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도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날아오는지를 관찰하고요.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과 빙하가 얼마나 녹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해서도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인공위성을 처음에 왜 만들었냐를 생각하면 바로 이웃 나라를 이제 감시하고 정찰하는 목적으로 인공위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이제 지도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이웃 나라의 지형들을 지도로 만들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인공위성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지도가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가 다 지도 안에 표현되고요, 나무 하나하나도 다 표현되는 그렇게 정밀한 지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그 같은 게임들을 할 때도 이런 인공위성이 만든 3차원 정보를 게임의 미디어에 사용되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주 쓰레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승리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우주 쓰레기를 막 청소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류가 우주 개발을 많이 할수록 우주 쓰레기가 막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위성이 정말 수천 대 수만 대가 올라가고 있던데 위성이 수명이 다 했어요. 그럼 위성을 거기에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다한 위성을 어떻게 하냐면 궤도를 점점 낮춰서 대기권으로 진입시킵니다. 그러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육지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바다로 떨어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수명이 다한 애들은 조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주 쓰레기가 왜 많아지냐면 다른 나라의 위성을 우리나라 위성으로 이렇게 격추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격추를 하게 되는데, 격추를 하면 파편이 많이 생겨요. 위성이 팍 터지니까. 그럼 그 파편들이 다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관측되는 우주 쓰레기, 레이더로 관측되는 우주 쓰레기만 거의 2억 개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개발되고 있는데, 우주 쓰레기 근처로 위성이 가서요, 이제 전자 그물을 펼쳐서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잡아들이는 방법이 있고, 자석으로 막 끌어당겨서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우주 쓰레기를 없애거나 치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또 구현해낼 수 있다면 인류가 우주 개발을 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을 좀 분류, 역할별로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갖는 문제점, 현실의 문제점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5분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잠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박사님들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고, 혹시 뭐 들으면서 내용상 궁금한 거, 뭐 저거 아까 봤었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진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손 들고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 오늘 만나기 힘든 과학자분들의 답변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없으면 생길 때 사람한테는 합성생물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뭐 중국이나 이런 어떤 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비밀리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원칙상으로는 원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험은 원칙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근데 다들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중국에서 그때 배아 복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 하셨던 분은 감옥 가셨고요. 감옥 가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합성생물학을 이용을 해서 그 김용웅 박사님께서 하시는 유전자 조작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결국은 그게 나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인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합성생물학 얘기했을 때 정량화해서 예측 가능해야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예측 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건들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아까 멍멍이 닮은 로봇 그 설명하셨을 때 딥러닝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공 분야 내용 쪽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 쪽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 교수님이 전자공학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공학 쪽으로는 이 강아지 로봇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궁금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관련 내용일 줄 알고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 교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처럼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 소속이 되어 계시고 이전에는 건설 및 환경공학부에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공헌을 하면서 임팩트 있는 로봇을 만들자는 게 교수님의 목표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개발이 되는데 이제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제 전산학부나 뭐 이제 컴퓨터공학 쪽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순수 알고리즘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그런 알고리즘의 중간 정도에 있어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학생도 많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수 알고리즘만 보는 또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이제 하는 곳이 이제 전기 및 전자공학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전기 쪽을 보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양한 분야로 있으니까 뭐 카이스트 쪽 관심 있으시면은 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뭐 홈페이지 보셔서 뭐 교수님들 어떤 연구하시는지 홈페이지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그 아까 합성생물학 알려주셨던 연구원분 계시는데요. 그 합성생물학에서 이제 식물이나 약재 쪽으로도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걸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사례나 아니면 가능성 같은 게 궁금했어요. 합성생물학 이용해서 그 약재, 식물 약재를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알테미신이라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식물 중국 남부 쪽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이제 나오는 물질이었는데 이게 워낙 조금밖에 안 나오고 또 추출하는데 또 여러 시간적인 또 혹은 금액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렇게 원래 동남아 쪽에 그게 유행할 때 많이 퍼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단가를 맞춰서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그 제이디 키슬링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그거를 이스트에서 그러니까 효모에서 만드는 방법 합성생물학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화해서 대사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효모에서 생산을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처럼 저도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카모마일에 들어있는 이제 알파 비사볼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심신 안정이나 뭐 이런 데 사용되는 물질인데 요거를 카모마일에서 추출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연구실에서 대장균에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 유래 유전자들을 집어넣고 발현 세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대사 경로들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대장균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없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조금 궁금할 수도 있는 사항을 여쭤볼 텐데, 저희 송 박사님께 우주 쓰레기가 아까 2억 개 가량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파편들도 그렇게 위험한 쓰레기가 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우주 쓰레기가 큰 게 떨어지면 당연히 위험할 것 같은데 조각조각 나서 조그마한 것들이 떠 있는 것 정도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구를 떨어지게 되면 질량이 작은 아이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죠. 그런데 우주 공간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문제인 건데, 걔네들이 엄청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 궤도상에서 빠르면 초속 7, 8k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총알보다 훨씬 빨리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하는 우리가 필요한 물체와 부딪혔을 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답변을 유도하려고 여쭤본 건데, 영화 그래비티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작은 파편이 와서 우주 정거장에 박았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거의 뭐 한 1cm 파편이 거의 트럭이 와서 갖는 막 그런 충격력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주의 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김영훈 박사님은 이것도 그냥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약간 유전자를 조작을 한다면 요즘 이런 히어로 영화들이 많은데 그냥 혹시 가능한 히어로는 있을까요? 글쎄 마우스에서 몇 년 전에 발표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근육맨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네. 일종 그런 마우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뭐 그 영화 마블 히어로 중에서 그 혈청 맞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저희 김영일 박사님은 확실히 이런 인공지능 연구를 하시면서 슈퍼컴퓨터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챗 GPT의 등장이 요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이슈나 또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테고 조금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놀랬죠. 이 정도로 성능이 좋을 줄 몰랐고 이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른지 몰라서 일단 연구자들이 꽤 놀랬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규모 생성형 AI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규모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아까 전기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서 이 전기 문제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이런 환경 문제도까지 사실은 번지는 경우도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학생들 놀라셨겠지만 전기세만 1년에 30억씩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그런 게 필요한 만큼 저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양면이 있다는 것 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항공우주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라는 그 와이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깔면은 위성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하늘을 볼 때 약간 하늘 사진을 찍을 때 반사가 되는 뭐 그런 문제점 같은 게 많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좋은 질문 같아요. 첫 번째는 위성끼리 부딪히는 일은 사실은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위성은 상당히 좀 작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스피커 정도 하나 되는 사이즈예요. 스타링크에 사용되는 위성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공간이 우주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또 각자의 궤도가 있어요. 정해진 데에서 정해진 방향과 속도로 돌기 때문에 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부딪힐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쓰레기와 부딪히는 일은 막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답변은 가장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별이 아닌 스타링크 같은 작은 위성들이 많이 관측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깜깜한 밤하늘에 멀리 있는 별을 봐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밝은 위성이 별처럼 나타나니까 멀리 있는 작은 별들을 관찰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문학 쪽에서는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아예 대기권 우주 공간 밖으로 망원경을 설치하는 거죠. 네, 대기와 이런 인공위성들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우주 밖으로 가서 관측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별 사진 찍으면은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나타나는 그런 사진들을 봤었는데 이런 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도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을 하신 요 네 분의 친구는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은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다시 본 화면 부탁드릴게요. 조명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투표를 진행하는데 요거 QR 코드로 찍어 주시면 되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누가 질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연구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5분의 강연이 오늘 나한테 너무 재밌었어, 내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어, 또는 흥미를 주었어 라고 하는 나만의 과학자에게 투표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저희 소감, 오늘 소감도 잠깐 드리긴 할 텐데, 저희 권 박사님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잠시 이쪽으로 다들 네. 일단 제가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수준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많이 알아들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고요. 학생들 만나는 건 저한테 늘 즐거운 시간이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생각보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감사드리고, 좋은 과학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께서 이제 부모님이 뭔가를 이렇게 못났다고 이렇게 혼내실 때 획득 형질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오기 전까지는 좀 그랬는데 와서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좋은 에너지 받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제 만년중학교 3학년인데요. 내년에 혹시 만년고 오면 잘 부탁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좋은 강연 들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바 꼭 이루시고, 그리고 로봇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따로 메일이나 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많이 답변 드릴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투표는 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오늘 우승자분께는 꿈돌이 인형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 드리는데 왕이에요. 왕 꿈돌이를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승자분은 저와 12월에 왕중왕전에서 각 월의 우승자분들과 함께 한 번 더 강연을 할 예정인데, 그럼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다 같이 두고두고 하면서 어느 분일지, 자, 오늘의 4월 만년고와 함께한 사이언스 슬램디 우승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합성생물학을 강연을 해주신 저희 권길광 박사님께서 오늘의 우승을 다시. 자, 우승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승 소감. 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네, 뭐 제가 뭐 특별한 상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점점 더 발전하는 분야니까 여러분들 생물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른 박사님들도 왕은 아니지만 네. 저희 다시 무대 앞으로 뭐
네, 저희 약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진짜 너무 재밌는 내용이라 순식간에 진행해 왔는데 오늘 했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이 되어서 또 공부하는데 또 미래를 꿈꾸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만년과 함께한 사이언스 슬램디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